대구의 오래된 극장 뒤편 골목에서 자라난 서진에게 무대는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조명 아래에서 인물을 살아 숨쉬게 하고 관객의 눈빛에 반응하며 삶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20대 중반에 이미 소극장계에서는 묵묵하지만 깊이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감정을 고려하게 끌어올리는 배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29, 그녀는 돌연 모든 활동을 접고 결혼을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정우라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정우는 부산에서 사업을 키우던 젊은 CEO였고 처음엔 투자자로서 극장을 방문했다가 서진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무대에서 흘리는 진심에 매료되었다며 공연이 끝난 뒤 꽃을 건네던 그의 모습은 서진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따뜻한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사랑을 선택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우와 함께라면 어느 길이든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서진은 무대를 내려놓고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 정혜민과 함께 생활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정혜민은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며느리에게 유난히 다정했고 서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듯했다. 새벽마다 직접 끓여주는 미역국,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오는 귤 한 봉지, 비 오는 날 그녀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던 손길. 처음 2년 동안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믿었다. 정우와 시아버지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나 결혼 2년차 어느 겨울, 커다란 사건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이다. 사고 당시의 충격은 너무 컸고 서진은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눈을 뜬 순간 창밖의 흐린 하늘보다 더 무거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 아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대에서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던 그녀의 두 다리는 그날 이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절망이 한 번에 밀려오는 대신 차갑고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잠식해갔다. 그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저 봉뜬 정신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서진아. 내가 걷지 못하면 내가 널 데리고 걸어갈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 바로 남편 정우였다. 처음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병실에 와서 책을 읽어주고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녀 곁에서 잠들던 그 모습이 서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시아버지 정혜민 역시 며느리를 친딸처럼 돌보았다. 치료비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흔들고 병원 갈 때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매일같이 재활운동을 도와주었다. 그런 따뜻함 속에서 서진은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으려 했다. 다리를 잃었지만 사랑은 남아있다고,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1년, 2년, 그리고 5년째가 되어갈 즈음 그녀의 일상은 천천히 굳어져 갔다. 정우는 점점 바빠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출장은 잦아졌고 집에 있어도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 변화마저도 이해했다. 자신이 걷지 못하니 남편의 부담이 커진 것뿐이라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변화 중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정혜민은 여전히 서진을 가장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거동이 어려운 날이면 머리를 감겨주고 그녀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서진아, 사람은 누구나 아픈 시기가 있는 법이야. 이 또한 지나간다. 그가 건네는 이 말은 마치 삶의 지침처럼 들렸다. 그래서였을까? 서진은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를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다. 남편보다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믿음은 5해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정혜민을 두고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나,
천사 같은 분이다 라고 말했다. 서진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다정함의 밑바닥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5년 동안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던 이 집이 사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동안 그녀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깊고 어두운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서진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 후 5년이 흘렀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서진의 일상은 늘 똑같이 반복되었다. 정혜미는 여전히 그녀의 아침을 열어주는 사람이었고, 정우는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떤 날은 출장을 이유로, 어떤 날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이를 탓하지 않았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회사를 키우느라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다. 자신이 걸을 수 있었다면, 혹은 무대에 설 수 있었다면 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산들바람 같은 뒷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다. 정우가 일출에서 돌아온 듯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서진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눈을 떴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들이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빗방울이 창틀을 때리는 소리, 거실 쪽에서 들리는 낮은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기척. 무심코 귀를 기울이던 서진은 문득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방 안은 어둡고 적막했지만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숨죽인 채 흘러나오고 있었다.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낮고 무게감 있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정우의 목소리는 지친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이 다리까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디 갈 데가 있겠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일이다. 정혜민의 말은 차분했지만 서진이 아는 그 온화함과는 어딘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만 흘러나오는 말투였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순 없죠. 수민이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고, 애는 벌써 3살이에요, 아버지.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세차게 멎는 것 같았다. 3살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 누구의 아이? 말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서진이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조용히 있는 거야. 재산 문제도 정리해가면 되는 거고. 조용히 의량병원으로 옮기면 모든 게 깔끔해진다. 의량병원. 그 단어가 공기처럼 무겁게 서진의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다. 자신이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마치 그녀가 짐짝이라도 되는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한 대로 처리할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수민이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하고 아이한테도.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에 있던 서진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5해 동안 그녀가 버틴 이유, 희망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남편이 바쁘고 피곤했던 이유는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삶을, 다른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은 서진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하지만 서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물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고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체온이 식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 차갑게 변해버렸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무기력하고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진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순순히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5해 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잃을 것도, 더 기대할 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정우가 웃으며 다가올 때도, 시아버지가 손수 끓인 따뜻한 죽을 건넬 때도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불신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결심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면 자신만큼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을 완전히 바꾸게 될 첫걸음이었다. 이제 서진은 알았다. 자신이 의지하던 집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복수하겠다거나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는 그런 극적인 다짐을 하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머릿속의 서랍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감정은 억눌렀고 계획은 날카로웠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 움직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다시 짜려지고 있었다. 첫 번째로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이 여전히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배울었다. 수많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고 아무도 모르게 거짓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은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쓰이게 될 차례였다. 서진은 가장 먼저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지혜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지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와 그녀를 찾아왔다. 지혜는 서진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아. 이걸 시작하면 끝까지 가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법적으로 정우와 정혜민의 재산 변동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서진 명의의 계좌 사용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서진은 결과를 들고 말을 잃었다. 지난 3년간 정우는 서진의 이름으로 등록된 예금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했다. 일부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지혜가 확인한 결과 그 자금 중 상당수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로 흘러 들어갔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한 여성과 그 자녀가 거주 중이었다. 이름은 한수민,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녀는 정우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으며 서진과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다. 지혜가 건넨 사진 속에서 수민은 정우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3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정우를 꼭 닮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움직였다. 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했고 향후 정우가 접근할 수 없도록 계좌를 변경했다. 또한 그녀의 가족과도 연락을 재개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진아, 내가 말만 해줬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제부터 말할 거야, 엄마. 이제 나 혼자 참고 견디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부모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그렇게 서진은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정우와 정혜민이 모르게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갔다. 병원에서의 재활도 다시 시작했다. 담당 물리치료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지 정우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다시 걷고 싶은 마음,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갈망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 지혜는 차량 사고에 대한 자료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도로 결빙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차량 정비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보험 처리 과정을 재검토하자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고 교체 기록 또한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정비소는 해당 수리를 정혜민이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너 그 사고가 고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중적인 얼굴을 알고 난 뒤 그녀는 세상에 대한 신뢰의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렸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야 그녀는 이 집을 떠날 수 있었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자유로 가는 길목에서 최소한의 정의를 찾고자 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묶던 서진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무대 위에서 가장 감정이 깊었던 장면을 연기하던 그 순간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또렷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배우로서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무대는 내가 연출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원민의 대상도 아니었다. 서진은 다시금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주인공이었다. 봄이 오기 전날 서진은 거실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가지 끝에 물든 연두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반영하는 듯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재산은 이미 이전되었고 변호사는 법적 조치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병원 예약도 마쳤고 부모님이 있는 전주의 한적한 요양시설과 이사 날짜까지 조율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녀는 직접 세 사람을 초대했다. 정우, 정혜민, 그리고 한수민. 핑계는 단순했다. 서진이 이별을 결심했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정리하고 싶다고. 정우는 의심 없이 수락했고 수민은 머뭇거렸지만 아이 때문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정혜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정우가 전해왔다. 그날 대구의 날씨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햇빛은 밝았고 바람은 차분했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고 거실 테이블 위에 필요한 서류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정리해 두었다. 모든 것은 차분하게 준비되었다.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 배우의 마음처럼 그녀는 고요했고 단단했다. 오후 3시,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정우는 오랜만에 서진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수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정혜민은 익숙한 손짓으로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 말이 많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세 사람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서진은 천천히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정우 명의로 이장된 부동산 계약서, 수민과의 전자우편 기록, 통장 인출 내역, 그리고 아이가 정화 유전자상 친자임을 보여주는 확인서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확인한 것들이에요. 사실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날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을 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수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혜민은 눈을 감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서진은 이어 말했다. 수민 씨,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 걸 탓하나요? 수미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도 몰랐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라. 너무 늦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늦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는 건가요?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정우 씨,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단 마음이 있었나요? 정우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마친 듯 더듬거리기만 했다. 그제야 그는 말했다. 서진아, 나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줄 몰랐어. 너를 사랑했지만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돈을 인출했고 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나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정혜민이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우리 아들을 올가매는 것 같더라. 정우도 젊은데 내 상태로는. 그의 말은 서진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실마리까지 끊어버렸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럼 5년 동안의 돌봄은 연민이 아니라 죄책감의 연장이었나요? 정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그녀가 직접 조정한 휠체어를 밀며 테이블 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와 재산 정리 합의서였다. 이건 내가 선택한 마지막 정리예요. 난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당신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수민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 얘기를 꺼내려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내가 사라져야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를 밀어내고 만든 행복일 뿐이죠. 정우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고요함이 이어졌다. 그날의 대화는 끝내 누구의 고함도 없이, 누구의 비난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그 침묵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진 못했다. 서진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전주로 향했다. 작은 원룸에서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며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다. 스스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무대의 조명은 내가 켜.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서려는 사람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전주에 도착한 첫날,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이나 대구와는 다른 공기였다. 한적하고 느리며 무엇보다도 조용했다. 사람도, 시간도, 기억도 모두 이곳에서는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단층 주택의 방을 얻었고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고 그녀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진짜 자유였다. 새벽마다 일어나 혼자 휠체어를 밀고 물리치료 병원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통증은 가끔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왔다. 특히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재활 운동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복수도, 인정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치료사들은 놀라워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에 서진은 묵묵히, 그러나 강하게 버텼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릎에 감각이 돌아왔고 이어서 발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치료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아주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서진 씨처럼 오래된 마비 환자에게 이런 반응이 오는 건 흔치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스스로 내딛고 다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전주의 하늘은 높고 맑았고 나무들은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은 병원에서 돌아와 집 앞마당에서 휠체어를 멈췄다.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팔걸이를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왼발에 집중했다. 느낌이 왔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감각. 마치 오래 잊었던 친구가 손을 건네는 것처럼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고 온몸의 근육이 버티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섰다. 단 7초였다. 하지만 그 7초는 지난 5년의 절망을 꿰뚫고 나온 빛과 같았다. 그녀는 주저앉았지만 웃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고통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의 의지에서 흘러나온 진짜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누군가도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펜을 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글이 블로그에 올라갔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 하루에 수십 통의 메일이 도착했고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사연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 역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나는 내 삶의 조련이기를 거부했다. 책은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고 다양한 북토크와 방송에서 그녀를 초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기적의 여성, 불굴의 정신이라 칭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아냈고 무대 위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관객 대신 독자들과 마주하고 조명 대신 햇살 아래서 살아간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오후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작은 체구였고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서진아,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발로 일어선 존재. 그리고 그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